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서울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성계가 한성으로 천도한 걸 기준으로 보면 정도 60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한성백제의 도읍이 풍납토송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도 200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울의 역사가 600년도, 2000년도 아닌 5000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흔적 역사, 오늘은 한강 유역에서 펼쳐진 5000년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의 역사하면 보통 500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600년이라고요. 아, 600년.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600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청와대 얘기할 때 고려시대 때 남경이 또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남경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풍납토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역사를 두고 5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고고 미술사적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의 역사도 한 5000년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문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1975년에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10주년 기념으로 특별전을 열었는데요. 그때 특별전이 이름을 한국미술 5000년 전이라고 했거든요. 당시에 그 최순호 국립박물관장이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 무렵에 그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기원전 3000년 유물인 아주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빗살무늬 토기는 박물관 가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원뿔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생활 도기로 활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곡식이나 이런 걸 저장하고 운반하는 그런 걸로 이제 생활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 암사동이나 미사리 등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를 자세히 보면 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을 좀 뾰족하게 만든 그 V자형이라고 하는데 뾰족미 토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토기 표면을 보면 3단에서 7단으로 해서 보면 상중하도로 해서 토기 표면을 화폭이라고 본다면 갖가지 무늬를 새겼죠. 그래서 아가리 쪽에 입 쪽에 보면 짧은 빗금 무늬 새기고 그 아래는 뭐 점을 이용한 마늘모 무늬, 그다음에 눌러서 찍기도 하고 몸통 부분에는 세모 마른 목골 선을 가득 채우고 그 밑으로는 문살 무늬, 생선 뼈 무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생선 뼈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무늬들을 차례로 배치하고 그래서 단순한 점, 선 이런 걸 이용해서 세모, 마른 몰, 문살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추상적인 그런 무늬를 장식을 했죠.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게 그 빗살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빗살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여러 형태의 무늬가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평상시에도 정말 궁금했던 점이었어요. 아니 그릇인데 어디 세울 수도 없게 밑을 뾰족하게 만들면 이게 그릇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우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이 보통 그 빗살무늬 토기의 원래 쓰임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저장용 뭐 이런 건데 실생활용이잖아요. 그렇으면 밑바닥을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기 쉽게 해야 되는데 왜 뾰족미술을 처리했을까? 그렇다면 뭔가 예술 점수는 뭔가 딱 날렵하게 있기 때문에 10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실용 점수는 빵점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형태로 만든 거예요? 최근에 어떤 원로학자분이 그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 논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 강화 이런 것이 한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영향을 끼쳤나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 그릇 뾰족한 거하고 해수면 상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앞서 인용한 그 암사동 유적을 한번 살펴보면 한강변에 조성돼 있죠. 그래서 196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2차례나 이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대표 선수로 하는 신석기 시대 유구와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대를 보면 기원전 한 4000년에서 기원전 2100년 사이로 추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발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유구의 현상이 일관되게 목격이 된 게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로 대표되는 신석기 문화층이 있고 그다음에 초기 삼국시대 문화층이 보여요. 그런데 중간에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암사동에 안 살았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암사동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어디론가 이주를 했다라는 의미죠. 거기 이제 시대 문화층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초기 삼국시대에 다시 들어와서 재입주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화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층이 남아 있는 이제 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청동기 시내에 사람이 사는 흔적만 쏙 빠져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암사동 유적의 해발 고도가 한 17에서 18m 해발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암사동뿐만 아니라 한강 하류라든가 그리고 경기 지역의 신석기 시대 유적의 해발 고도를 보면 보통 15에서 20m 정도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뭐 강화도라든가 경기도 연천이라든가 인천의 영종도 이런 신석기 유적들이 아주 그렇게 낮은 고도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해안가나 강변에 네. 터를 잡고 살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암사동과 아주 가까운 경기 하남의 미사동, 미사리라고 하는 데 예,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1980년대부터 발굴 조사가 이어졌는데 여기서도 확인된 신석기 시대 유고는 그 암사동 유적과 쌍벽을 이룰 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해발 역시 뭐 한 17, 18m 사이에서 확인된 주거지 이런 것이 한 466개가 나왔는데 예. 그중에 645개의 그분의 빗살무늬 토기가 오, 출토되었기 많이 때문에 나오네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 미사리 역시도 빗살무늬 토기의 보고다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지역의 빗살무늬 네. 토기 모양은 거의 비슷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보통 뭐 그랬을 것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암사동이나 미사리 모두 한강변에 아주 작은 모래 입자 그리고 조개가루, 운모 이런 것들이 섞인 굉장히 고운 점토를 빚어서 도기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형태의 빗살무늬를 새겨서 뛰어난 예술성을 가미했다. 그런 다음에 구원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 무늬를 새길 때는 뭐 손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뭔가 다양한 색임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네네.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적 감각을 갖고 예. 토기를 만들었는데 궁금증이 안 풀렸어요. 왜 뾰족하게 만든 그러니까요. 겁니까? 이게 그 빗살미 토기만 보였던 궁금증이 보면 그렇게 궁금증이 나오잖아요. 예. 왜 뾰족미술을 제작했을까? 근데 네. 의외로 간단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 강변에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모래사장에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 애써 그렇게 잘 만든 뾰족 및 생활용기를 모래가 함유된 땅에 이렇게 쏙 꽂아서 넣어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릇을 땅에다 꽂아서 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럼 힘들게 땅을 팔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뭐 밑을 평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뭐 모래사장에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신석기인들의 터전이었던 암사동이나 미사동, 미사리 등에는 이 뾰족 및 용기, 빗살무늬 토기가 많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가졌던 궁금증 하나를 오늘 풀고 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네. 청동기 시대는 아직 뭐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런 뾰족 및 그 빗살무늬 토기가 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암사동에서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미사리에서는 되게 그 희한한 현상이 보이는데 예. 아주 초기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흔적이 반짝하고 잠깐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쓴 토기를 보면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보다 뭔가 재료로 쓰인 흙의 입자가 좀 굵고 예. 거칠어진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점토질의 빗살무늬 토기하고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토기 표면이 흙이 굵고 거칠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에 예. 이렇게 빗살을 새기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빗살을 새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 굉장히 거칠게 뚝뚝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보기가 흉했을 그렇죠. 것 그래서 같거든요. 표면이 굵고 거칠어지니까 예. 토기의 표면에 빗살무늬 토기처럼 다양한 무늬를 정교하게 새기기가 어려웠겠죠. 예. 그렇지만 그런 조기에 청동기인들도 뭔가 표면에 그리고 싶은 욕망을 감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빗살무늬 토기처럼 정교한 문양을 새기지는 못했지만 네. 그 나름대로의 무늬를 표현했는데요. 독의 입부분에 이렇게 띠를 둘러서 쭉 둘러가지고 그 위에 손톱으로 뭐 툭툭 누른다든가 혹은 구멍을 이렇게 위에다가 열지어서 낸다든가 예. 혹은 토기의 맨 위에 입술 부분에 뭔가 점토 티를 붙인다든가 뭔가 툭툭 두들겨줘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예 무늬는 없이 흑색으로 만든다든가 혹은 붉은색의 광물 안료를 써가지고 그것을 홍도나 뭐 채도 이렇게 흑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성을 발휘한 거죠. 예술 본능을 뭐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것을 뭐 못 말리는 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도기의 형태도 달라졌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신석기 시대 뾰족 및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라 밑이 좀 둥그러지거나 더 둥그러진 형태거나 아예 이제 점점 평평한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모래나 이런 데 꽂아서 썼다고 했잖아요. 예. 못 꽂는 땅으로 이사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해수면의 상승과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미사리에서 반짝 보였다고 했잖아요. 초기 이 청동기 시대가. 네. 그것이 기원전 1100년 이전으로 측정이 되는데 예. 이 청동기 시대 서해안의 해수면 변동 자료를 보면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한강 유역으로 바닷물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갈 데가 뭐 뻔하잖아요. 예. 자꾸 산 속으로 이렇게 산 위로 기어 올라가듯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니까 뭔가 한강 유역에서는 곱고 점성에 강한 점토를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점차 어려워지고. 예. 그래서 산기슭을 점차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굵고 거친 황갈색의 점토를 도기의 재료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삶의 터전 또한 모래가 적거나 없는 구릉 쪽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이 뾰족한 빗살미 토기가 이제 점점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빛이 평평한 도기로 이렇게 대체가 됐을 것이다. 왜냐? 굳은 땅에 뾰족밑을 이렇게 박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땅 딱딱한데 구렁 그죠? 있는 데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평평하게 만드는 게 더 낫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 형태가 바뀌었다는 말씀인데요. 네. 말씀 들어도 보니까 네. 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옮겨가는 시기에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네요. 한강 수위가 상승을 하는 네. 그런 모습에서 보여지는 건데요. 그 미사리 아까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조금 잠깐 나오다 말았다고 했는데 초기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신석기 시대 산물인 빗살미 토기편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과도기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런 한강 수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10년, 20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뭐 변동이 되고 그럴 건 아니고 예.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수위 변동에 따른 점차적인 변동이었을 것이다. 다만 해발 18에서 20m에 관찰되는 그런 조기 청동기 유적은 미사리가 유일합니다. 그 정도의 해발에서 다른 곳에서는 청동기 유적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강 수위가 그러면은 지금 대체 어느 정도 높아졌길래 이렇게 주거지가 바뀐 겁니까? 그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2m 정도 높아졌다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어느 정도냐? 지금도 밀물대와 겹치는 여름철 홍수기를 보면 한강 수위가 8m 이상 막 상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위가 8.5m가 되면 경계 수위가 되고 10.5m 이르면 위험 수위가 되고 그리고 15.33m가 되면 홍수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보다 해수면이 한 2m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청동기 시대에서는 암사동이라든가 미사동 같은 한강 유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게 맞죠. 암사동이나 예전에 미사리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수위 올라가면 미사리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잠기죠. 정도 지형을 네, 갖고 있잖아요. 한강변을 그러면 떠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그러니까 점차 이제 한강물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강변에서는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구릉 쪽으로 올라갔을 거고 더러는 물이 차지 않는 뭐 강변 북쪽으로 가서 이제 북한강이라든가 남한강 쪽으로 이렇게 점차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 바닷물이 위로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강 상류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유구나 유적이 발견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예가 한강 유역에서 보이는데요. 이 조기 청동기 시대 유적 쉬운 것 정도 가운데 미사동은 아까 이렇게 동시 패션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모두 구릉부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사리에 살았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 조기 청동기인들이 어디 가서 살았냐. 한강 유역의 구릉 위에 살았다는 흔적. 그것이 인근에 보면 송파구 가락동이라든지 혹은 강남구 역삼동에 보인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가락동의 그 해발 40m 되는 산머리에서 보면 그 주거지가 보이고 거기 보면 그 겹이슬 토기라고 하는 그런 토기가 나타나는데 이 토기가 미사리에서 나온 그런 토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여기도 그 해발 한 36m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위로 올라갔죠. 거기에도 보면 그 미사동과 그 가락동 토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미사동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다. 이거 한강 수위를 피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삼동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런 사실은. 가락동 역삼동에 그렇게 살았죠. 예. 근데 그 아까 이제 강상류로 옮겨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춘천 중도 설명해 주실 때 맞습니다. 그 최대 청동기 시대 유적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죠. 그래서 이 그 중도에 보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록 장난감 레고에서 레고랜드가 들어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뭐 들어섰는데 어쨌든 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전 발굴 조사에서 3,000기가 넘는 유구, 그다음에 8,000건이 넘는 유물이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청동기 시대 도시 유적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 유적의 해발이 72에서 7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적의 청동기 유구 가운데는 미사리 출토품하고 좀 비슷한 그런 도기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강 하류에서 한강변에 살았던 사람들, 뭐 네. 미사리에 살았던 사람들, 뭐 그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후손들이 점점 올라가다가 춘천 중도까지 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강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예. 남한강의 구릉 지역, 여주 흔암리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해발이 한 123m 정도 되는데 예. 거기하고 뭐 심지어는 강원도 정선의 아우라지 유적, 거기도 이제 북한강 쪽이거든요. 예. 거기에도 청동기 유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인류들이 한강 하류역이 수몰이 막 되니까 한강 상류로 올라가서 이 집단 생활의 터전을 형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선 아우라지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예. 근데 한강 수위가 지금처럼 다시 내려간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 기원전 2000년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무렵부터 하강하기 시작하는데요. 한강 유역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 한강 상류인 남한강, 북한강 유역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강을 타고 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들이 이제 그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선조가 살았던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유적들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흔적들도? 그래서 그 증거가 이제 미사리 등에서 출현한 그 춘천의 중도식 토기가 있어요. 중도에서 그 유행했던 토기들이 미사리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예. 춘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왔다라는 또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 기원전 18년에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 있잖아요. 네. 원조 세력. 네. 그 사람들하고 또 왕국을 함께 세우게 되죠. 그 도읍지가 바로 암사동과 미사동의 남쪽 구역인 풍납동인 거죠. 이렇게 풍납동까지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네.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게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미롭네요. 예. 그래서 이 정리하자면 빗살무늬 토기가 뼈적 밑인 이유는 뭐냐? 모래밭 인근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이 이 뼈적 밑 토기를 모래밭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구릉으로 이주할수록 토기의 밑은 평평해지고 또 무늬가 정교하고 다양한 빗살무늬 토기에 비해 청동기 시대 토기의 표면은 거칠고 예. 문양 또한 조악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뭔가 삶의 터전이 강변에서 구릉으로 옮겨가고 그에 따라서 고운 흙이 아닌 거칠고 굵은 흙으로 토기를 구현했기 때문이고 그런 토기였기 때문에 표면에 정교한 무늬를 새길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하고 토기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전 정말 오늘 굉장히 흥미롭게 예. 들었는데요. 그러면 무늬를 새긴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어찌 보면 그 예술적 본능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굵은 독인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굳이 띠를 두르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 뭐 톡톡하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간단한 무기를 새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동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빗살무늬 토기 전통이 이어졌는데 그 이어진 것이 기원전 200, 300년쯤에 0.3mm의 극세선 예술을 보인 고운무늬 청동 거울 있잖아요. 우리가 네, 지난번에 네. 얘기했던 예. 그런 정문경이나 단윤세민경으로 하는데 거기 정점을 찍은 건데 그래서 고운무늬 그런 그 청동 거울의 그 무늬의 원조가 빗살무늬 턱이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 이것이 어떻게 한강 유역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빗살무늬 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연결되네.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쭉 훑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고요. 요즘 방학을 맞이해서 요즘 박물관 데리고 다니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